2022년 현재 초저출생이라는 크나큰 위기가 찾아온 대한민국.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번영의 길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대한민국을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로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다름을 넘어 단결과 협동으로 이제 이 땅의 저출생 문제와 싸우는 연합이 민관을 넘어 모든 계층과 계파를 넘어 시민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출생과 양육의 문화를 근본부터 새롭게 만드는 범국민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의 태어남과 자람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대한민국은 위기를 돌파할 것입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에 우리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행복한 출생이 든든한 미래를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2주년 특집 대담 진행을 맡은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 0.65명.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위기 앞에 깊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하고자 2022년 8월 출범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출산 장려 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도였는데요. 짧고도 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지난 발자취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보며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달려가고자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2주년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의 10년 후를 바라보며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또 발걸음 감사드리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TS 기독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출생 국민운동본부 출범 2주년을 맞아서 저출생 문제를 가지고 이런 대담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참 영광인데요. 저출생 극복 없이는 미래를 말할 수 없다라는 각오로 퇴임 이후에 특별히 또 이렇게 저출생 인구 절벽 문제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제시하신 많은 정책 중에 핵심이 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의장을 이제 마무리하면 1년 동안 예. 무엇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에 내가 받은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모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로 공론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해서 국회 5천여 직원과 함께 그야말로 휘몰아치듯 일을 해서 또 우리 사회에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특히 CTS 방송에서는 2006년부터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추진해 오셨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론화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공론화가 된 마당에 CTS 국민운동본부하고 함께 저는 이것을 개헌운동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헌법에다가 앞으로 선출된 모든 대통령과 정부가 그 헌법에 규정된 저출생을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육, 일과 가정 양립, 교육, 주택 등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반드시 그대로 하도록. 안 하면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 즉 안 할 땐 탄핵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한 20년, 30년 일관되게 될 거고 그러면 프랑스나 다른 나라처럼 북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우리도 다시 이제 이 출산율 2.0 시대를 회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 연속성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의정 활동 중에 이제 초저출생 위기의 해결 방안을 또 다각도로 제시하셨는데 한 가지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좀 제정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 여론조사를 해봐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서 예.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답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교육이 못 이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좋은 기회가 온 곳이 세계 교육이 전부 디지털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서 선생님이 소위 지식의 전달자, 영어로 인스트럭터로서 지식을 전달 주입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선생님 개인에 의존할 일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항상 최적화한 상태로 보유하고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는 펜티엄급 컴퓨터에 예. 의한 AI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보다 더 예. 우수하다. 그러면 그 AI 선생님을 개개의 선생님은 보조교사로 쓰고 또 개개의 학생은 자기 개인 가정교사로 써서 AI 선생님에 의하여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수준별 학습, 맞춤형 학습도 하고 예. 꼭 필요한 지식을 학생마다 나누어서 가르치면 사교육보다 훨씬 공교육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냐. 그런 교육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혁신 운동에 우리 대한민국도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을 입법을 해서 예. 이 전쟁에서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패를 갈라지는 것은 선생님들이 AI 그 디지털 기반 교육에 익숙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을 양성하는 선도교사로 양성하자. 거기에 들어가는 돈으로 1년에 제가 지방 재정에서 좀 남아도는 그 교육 예산 그것을 중앙정부로 옮겨다가 전국에 고르게 선생님을 양성해라. 예. 그래갖고 5,300억씩을 지원을 금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00명을 전국에서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한편으로 전국의 교사들이 자기가 자율학습으로 선도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공교육은 나이스라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가장 큰 컴퓨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교육행정이니까 예. 그거를 활용하고 거기를 보완해 나가면 사교육에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예. 사교육에 혹사당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또 선생님도 자신감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학부모도 만족할 수 있지 않냐. 예. 그래서 제가 그 법을 입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혁신적인 네. 교육 정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돌봄 문화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보육교사 인건비의 100%를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는데. 네, 그거는 예. 제가 이 정책을 연구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난 5년간 25%가 줄어들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직장에서 가깝거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찾아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래서는 큰일 난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연구한 것은 독일 모델로 가자. 지금도 우리 정부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보육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여러 갈래로 찢어발겨서 논아주는데 그러지 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을 우수한 선생님으로 교사를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교사를 만들고 또 이미 있는 교사들은 재교육을 시켜서 예. 그 똑같은 자격을 갖게 하고 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학을 대부분 나왔고 어린이집 교사는 2년제 대학을 나왔거든요. 예, 예.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학만 공부했지 교육학을 공부 안 했습니다. 그걸 함께 2년간 보충해서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서 하게 하고 자격을 부여한 다음에 그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월급을 100% 중앙정부가 주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가장 빠르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시나 농촌에나 종교단체가 많고 종교단체는 주중에 종교시설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종교시설을 보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 예. 그러면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우선 시설비나 이런 데 따로 투자할 필요 없이 보육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나라에서 잘 훈련된 선생님을 보내주니까 그리고 그 비용도 다 지급하니까 예. 그러니까 큰 돈이 안 들거든요. 근데 종교단체에는 큰 장점이 자원봉사자가 많아요. 많죠. 예.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영아 보육 같은 경우에는 돌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예. 그걸 돌봐주고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일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나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보다 더 잘 돌봐주는 종교시설이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준다. 여기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예. 이렇게 돼야 보육 문제가 해결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보육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정부가 이제는 이제 기업이 제일 많이 고용하지 않습니까? 예.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노사 협약을 할 때 나는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데 최적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예.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나 시간제 근무를 자유롭게 설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직업의 성격도 다르고 또 돌봐줄 사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다르고 경제력의 차이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걸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도와줄 필요 없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거기는 도와주자. 공기업도 도와주자. 그게 제일 시급합니다. 그 군사 병력 감소를 막기 위한 또 국방 첨단 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인구가 준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우선 군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럼 북한이 저렇게 자꾸 위협하는데 그 군의 인구가 많다고 군사력이 강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가지고 미사일 전쟁, 핵 전쟁, 로봇 전쟁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학구나 기술구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의 사관학교 교육을 좀 더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첨단 군사과학기술 사관학교를 따로 만들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를 이스라엘에서 그런 성공한 예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도입해서 우리도 모델로 해서 법을 통과가 돼서 2026년부터 신입생을 뽑을 겁니다. 그러면 카이스트와 세 사관학교가 공동으로 가르치는데 첨단 군사과학기술학교는 카이스트에서 가르치고 4년간 그다음에 3사관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가서 군사교육을 받아서 4년 가르치면 카이스트 학위와 사관학교 학위를 다 받습니다. 같이. 예. 그러고 6년간을 의무복무하고 자기가 원하면 장기복무할 수도 있고 그럼 장기복무하는 사람 중에서 앞으로 육군 참모총장도 나오고 군의 엘리트가 나오게 해야만 우리 군이 과학구나 기술구나 돼서 이스라엘과 같은 강군을 만들어서 북한이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죠. 그렇군요. 인구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례와 또 나라들과 여러 고민들을 해오신 또 흔적이 남아 있는데 CTS 기독교 TV도 20년 전인 2006년부터 또 출산 장려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또 2022년 8월에 한국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또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자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또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출범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나서서 아동 돌봄 시설을 교회 내에 설치하는 입법 청원을 위해 서명 운동을 벌였고 또 이 내용을 관련 국회의원께도 전달하기도 했고요. 이후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담당 수석과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했습니다. 또 정부 부처에서도 종교 시설에서 영유아 돌봄을 가능케 하는 이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한 일들을 말해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의장님께서 이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의 노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선각자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해서 물론 추진해 오신 일이지만 네. 참 훌륭한 일을 했고 다만 아쉬웠던 것은 역대 정부가 왜 종교단체에서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고 그렇게 청원하고 추진했으면 그걸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걸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헌법도 고치고 법률도 고치고 빨리빨리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빚어졌을 텐데 예. 그런 아쉬움이 있을 뿐이죠. 다만 이제 최근에 워낙 사태가 악화되니까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함께 CTS의 그 사업을 함께 또 도우려고 노력하는 게 나타나고 또 국회에서도 앞장서고 하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노력하신 그런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교계와 함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생명윤리 교육, 그러니까 창조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공중의 물의 생물을 지배하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그게 창세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구상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래야 인간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본따서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윤리 교육을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또 교인들이 그거를 통해서 새벽마다 다시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저는 그럼 반드시 이 운동이 성공할 것 같아요. 예. 1인 가족이 전국의 평균이 43%입니다. 서울 지역은 47%예요. 예. 그 말은 이제 아예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잖아요. 근데 그건 꿈도 못 꾸게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한 가족이 방 하나에서 남자 형제 셋이 쓰고 넷이 또 그렇게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어울려서 사는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배웠거든. 예. 그래서 그때는 다 아기를 많이 낳고 키웠어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믿고. 일이었고요. 예. 근데 생활 형편이나 여건이 좋아지니까 거꾸로 아이를 더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닌데 이것을 저는 기독교계가 근본적으로 인생의 참 행복이 뭔가 예.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계청이 발표한 이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출생아 수가 이제 19,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14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 또 종교계, 특별히 한국 교계에서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의장님, 앞으로 이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정부와 종교계가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요? 우선 제일 급한 거는 저는 종교계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종교시설을 보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고치고 그건 아마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육교사들을 양성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러면 종교단체가 큰 부담 없이 선교 목적으로도 필요하니까 보육시설을 운영할 거고 그러면 보육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거 하나가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삶 자체다. 그것이 본질이다. 그게 참 행복의 뿌리다. 이거를 기독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저는
우리 교계가 해주셔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네. 지금 이제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이제 산간 도서 지역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과 출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돌봄 공백의 새로운 해결책이 되고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특정 분야나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저출생 문제 나라의 어떻게 중요성 보면 존망과 네. 관련되죠. 이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공론화는 됐지만 그래도 의장님께서 오랫동안 또 수원 사업으로 해오신 만큼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럽에서 흑사병이 14세기에 불어가지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인구 감소 속도는 그때부터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둔감하게 생각하지만 밖에 있는 인구 전문가들은 큰일 난다 이러다가 그렇게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공론화해서 그동안 추진해 오는데 앞장서셨던 CTS를 비롯한 기독교계가 저는 더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는 다른 모든 문제를 제껴놓고 여야가 다른 문제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건 다투더라도 적어도 저출생 극복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공통의 영역이 있어야 다른 분야에서 싸움도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치가 저는 후배 정치인들이 저출생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가 되도록 그런데 앞장서도록 예. 그런 분위기와 여건을 우리 종교계에서도 좀 만들어주고 사회 전체가 그런 쪽으로 가서 저출생 대책에 게으른 국회의원은 앞으로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출생 문제가 어쨌든 교계를 넘어서 전 국민적인 문제인 거는 분명한데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각계각층의 이 시청자분들께 이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그동안 CTS가 저출생 문제 대책 본부를 만들고 또 사단법인도 별도로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을 외롭게 해오셨거든요. 그 점을 참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이 다 미랄처럼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이런 공론화를 정치권에서 만들어내는데 계기가 됐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선 사는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아이를 안 낳으려는 그런 성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예.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종교계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이 주말마다 설교 하실 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다 이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지상명령과 같은 거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거다. 이거를 좀 설교해 주시고 예. 그걸 토대로 그동안 CTS나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앞장서서 예. 그런 서명운동도 하고 더 확대해 주시면 예. 우리 사회의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네. 우선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는 것도 함께 해야 되니까. 다시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기독교계가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국민들이 이걸 위기로 느끼고 있으니까 기독교계가 조금만 앞장서 추진해 주신다면 저는 이 저출생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도 희망이 있음을 오늘 대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위기의 때 더욱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국민 모두와 함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본부가 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2주년 특집 대담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출생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를 만듭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